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대에 접어들게 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며느리라는 자리가 저에게는 한평생 버거운 자리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주는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해서 어떻게든 이어붙이고 살겠다고 노력을 해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제가 치열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항상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결말일 순 없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제 노력의 결실은 엉뚱한 곳에서 나왔지만 그로 인해서 완벽한 복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나 특별한 굴곡 없이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정말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배고파 본 기억도 없었고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나만 갖지 못해 속상했던 기억도 없었습니다. 물론 부잣집 아이처럼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사주면 안 돼? 나만 없단 말이야. 친구들은 다 있는데. 그래, 효주야.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아빠 월급 들어오면 꼭 사줄게. 그 약속은 언제나 지켜졌어요. 꼭 일주일 뒤 아빠는 작은 손에 조심스럽게 물건을 쥐어주셨고 엄마는 옆에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아유, 우리 딸 이제 갖고 싶던 거 생겼으니 또 착하게 굴어야지. 그땐 그 말이 그냥 예쁜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착한 아이, 말을 잘 듣는 아이. 저는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절 보고 웃을 수 있다면 또 어깨 한번 으쓱할 수 있다면 저는 뭐든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게 자란 것처럼 보였지만 부모님은 저를 위해 많은 걸 포기하고 참고 사셨다는 걸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쉽게 사줄 수 없던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은 어떻게든 저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늘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키워준 제가 착한 아이라는 말에 얽매여 살았다는 걸 나중에야 느꼈습니다. 효주야, 넌 참 착한 아이지. 부모님 속 안 썩이고 뭐든지 의젓하게 잘 자라줘야 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릴 땐 그 말이 당연한 미덕처럼 느껴졌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점점 그 말이 제 일상을 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항상 착해야만 하는 걸까? 왜 내 감정은 언제나 뒷전이어야 할까? 그 물음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고 부모님께마저 솔직히 털어놓을 수 없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상도 토박이셨고 젊었을 때는 항구에서 배를 타며 일을 하셨습니다. 바다를 누비는 멋진 선장이었으면 더 자랑스러웠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큰 사고로 다리를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었고 항구 근처에서 배를 정박시키거나 간단한 점검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어요. 이 힘든 일을 하고도 돈은 얼마 못 벌어오면서 나는 아빠가 뱃일하는 거 싫어. 효주야, 아빠는 말이지. 바다 냄새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란다. 그 말에 저는 바다가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삶 전체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 일이 힘든 일이라는 건 아이였던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서 피가 나고 여름이면 땀과 기름 냄새가 뒤섞인 옷을 입고 돌아오셨던 아버지. 엄마는 또 어떤가요? 늘 시장 바닥에서 고생을 하셨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 생활이 힘들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바다 근처에서 배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일을 즐거워하셨어요. 일이 아무리 고되고 날씨가 험해도 아버지는 늘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그런 모습들이 한심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드는 돈도 많아지고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서부터였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셨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왜 현실을 조금만 더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제 마음이 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현실은 냉정했고 저는 점점 아버지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두고 몸이 불편하니 저런 일밖에 못하지라며 은근히 조롱을 했고 아버지는 그런 말에도 웃으며 넘기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행동이 점점 낭만이 아니라 현실 도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 모습이 멋져 보였는데 그 낭만 뒤에 숨겨진 현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도리어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나쁜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냥 현실이 벽처럼 다가오다 보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부모님께 못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았고 말수도 줄어들었죠. 아마 부모님은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효주야, 이번에 엄청 큰 배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아빠랑 같이 바다에 구경이나 갈까? 싫어. 나 바다 싫다고. 배는 더 싫어. 제발 나한테 말 좀 걸지 마요. 그냥 좀 냅둬요. 나 솔직히 말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부끄러워. 친구들한테 우리 부모님 뭐 하시는지도 말도 못 하겠다고.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제 심장도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엔 멈출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굳는 걸 보면서도 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컥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든 쏟아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다음 날이면 또 항구로 나가셨고 여느 때처럼 배 앞을 서성이며 소일거리를 하셨어요. 누가 뭐라 하든 아버지는 묵묵히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속상했어요. 제게 뭐라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의 등은 유독 작아 보였고 손등은 굳은 살로 울퉁불퉁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 앞에서 김밥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죠. 여름이면 더위에 김밥이 쉽게 상해서 더 힘들어 하셨고 겨울이면 손이 터서 피가 날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를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그렇게 살아오신 건데요. 저는 그런 부모님께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어릴 땐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늘 참고 또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제 멋대로 정한 기준이었어요. 진짜로 참아야 했던 건 부모님이었고요. 정작 저는 부모님께는 전혀 참지 않았던 못된 아이였습니다. 말끝마다 툴툴대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끔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도 했죠. 부모님도 나한테 상처 줬잖아라고 되려 억지 부리듯 합리화하면서요. 철길 옆에 붙어 있던 그 반지하 집은 여름이면 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딘가 눅눅하게 배어든 곰팡이 냄새랄까요? 습기가 가득 찬 벽지에서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습한 바닥은 슬리퍼 밑창까지 눅눅하게 만들었어요. 겨울이면 그 집은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경상도는 그래도 날씨가 많이 춥지 않다고들 하지만 철길을 타고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벽 틈새를 타고 스며들었고 저희 집의 낡은 창틀은 그 찬 기운을 조금도 막아주지 못했어요. 그 추위는 단순히 기온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난이라는 게 사람을 이상하게도 더 춥게 만들더라고요. 따뜻한 옷을 껴입어도 어딘가 모르게 속이 시렸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고 있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그제서야 아주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현실이 피할 수 없는 진실로 저를 덮쳐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평소부터 한쪽 다리가 아팠던 분이라 그 통증이 조금 심해져도 염증이 좀 올라왔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몸이 자꾸 아프고 붓고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않아? 집에서 끙끙거리면서 앓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거 병원비 몇 푼 아끼자고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병원 가면 일 못 나온다. 효주야, 하루라도 빠지면 그 일자리도 날아갈 판인데 어쩌라고 그러냐. 그래도 몸이 먼저지. 아니야, 이 정도는 늘 겪어왔던 아픔이라 괜찮아. 돈도 없고 내가 좀 참으면 돼. 이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아픈 줄 알면서도 병원을 끝끝내 외면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미련함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딸로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왜 본인의 몸을 저렇게까지 아끼지 않는 걸까 그 원망도 있었죠. 하지만 참는다고 나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은 차갑게 말하셨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이건 절단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미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절단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고 무섭게 들렸습니다. 치료비도 엄청났고 수술 이후에는 재활치료에 의족이나 보조기구까지 필요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 보험 하나 들어두신 게 없었어요. 엄마는 말없이 창밖만 내다보고 계셨고 저는 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아버지를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괴사된 다리를 오래도록 내려다보셨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의 비극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보다 어쩌면 마음속 병이 더 깊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효주야, 나 배 한번 타러 가야겠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빠 미쳤어요? 이 다리를 하고 무슨 배를 타요? 태워주는 데도 없을 텐데 무슨 소리야. 제 말에 아버지는 그냥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그렇게 슬프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계셨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젓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출항하듯 나갈 채비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말하셨습니다.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게. 내가 배 한번 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철길 옆 반지하 집은 더 이상 퀴퀴한 냄새로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공기, 남겨진 사람들의 체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의 빈자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우리 삶에 깊은 그늘을 드리웠고 저는 그제서야 뼛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가장이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일부러 그러셨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나름대로 정갈하게 옷을 차려 입으셨습니다. 집에 있는 유일한 외투를 꺼내 입고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셨죠.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눈빛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달까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선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해요. 선장님,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배 좀 태워주이소. 제 다리로는 이제 이 바닷가도 걸어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바다 한가운데에 좀 다녀오고 싶어서 그 말을 들은 선장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배에 태웠고 그 항해에서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해경까지 출동했지만 아버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된 날 그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날 파도가 좀 높긴 했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어요.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냥 훅 사라졌어요. 사고였다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훅이라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파도에 삼켜졌습니다. 정말로 사고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날 마지막으로 바다를 느끼고 싶으셨던 거겠죠. 손끝으로, 발끝으로, 가슴으로 바다를 품고 떠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항구 사람들, 시장에서 엄마와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들, 아버지와 소주잔을 기울이던 동네 친구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조용히 헌화하고 술 한 잔 따라 드렸습니다. 그렇게 치러진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문득 장례식 부조보다 더 큰 금액의 돈이 들어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보험사 이름이 적힌 서류였죠. 엄마, 이거 뭐야? 아버지 보험 없었다며. 이건 또 무슨 돈이야? 그 질문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꾹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흐르던 눈물은 엄마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쯤 몰래 들어놓으신 보험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얼마 안 되는 수입 속에서도 어떻게든 돈을 쪼개어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이 악물고 낸 돈은 아버지가 떠나신 후 수백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돈 네 아버지가 너 대학 보내려고 마련한 거야. 그 사람 마지막까지 너 생각뿐이었어. 저는 말없이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마음 한가운데를 후벼 팠어요. 울지도 못했고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숨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제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였습니다. 전 그 앞에서 매일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마주보며 문제집을 넘기고 노트를 정리하고 코피를 쏟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펜, 앉아있는 의자, 책상 위에 쌓여가는 문제집들. 그것들이 모두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학금이었고 가장 절실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태운 그 배의 선원들,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를요. 그들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라고 우기며 눈물을 보였던 것도요. 하지만 저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버겁고 벽처럼 단단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졸음이 밀려올 때마다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려 문제집을 펼쳤고 잠드는 순간조차 죄책감이 밀려들었어요. 지금 자면 안 돼.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그때 저를 생각하면 상당히 독한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독하지 않았으면 아마 견디지 못할 시기였을 겁니다. 그렇게 버틴 덕분이었을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떴을 때 저는 조용히 아버지의 사진 앞에 가서 말했어요. 아빠, 해냈어요. 저 서울 가요. 서울에 가서도 잘 지낼 수 있지. 엄마가 같이 못 가는 게 좀 아쉽네. 걱정 마. 나 가서 잘할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합격한 대학인데 잘할 수 있어.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쉰 적은 없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 자신이 제일 무서운 감시자였어요. 동기들이 술이라도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할 때에도 저는 늘 거절을 했어요. 술을 마실 돈도 아까웠지만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처음엔 그들도 몇 번 더 권했지만 나중에는 제게 아예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어떤 돈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얼마나 무거운 가방을 짊어진 채 공부하고 있는지를요. 졸업 후에는 운이 좋게도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성적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성실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위권에 들 만큼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땐 기쁨보다도 놀라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수십 번 합격 통보 메일을 다시 열어보고 이름을 확인한 후에야 겨우 실감이 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다시 한번 저를 밀어준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딸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죠. 물론 제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요.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더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주말이면 온종일 빨래하고 밀린 잠을 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면서 저는 경상돼서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엄마를 자꾸만 잊고 지냈습니다. 사실 엄마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건 아니었어요. 엄마와 멀어진 건 아마도 제 안에 있는 어떤 고통 때문이었을 겁니다. 엄마를 바라보면 자꾸 아빠가 떠올랐거든요. 그날 마지막으로 배를 타러 가겠다고 말했을 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펑펑 울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면 제 안에 묻어뒀던 죄책감이 꿈틀거렸어요. 엄마는 아마 알고 있었겠죠.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 짐을 홀로 짊어지고도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거 다 기억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엄마를 보면 내내 마음이 좀먹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전화는 정말 가끔 어쩌다 한번 오곤 했어요. 효주야, 잘 지내고 있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엄마는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봤어. 내가 요즘 전화를 못하긴 했네. 나 어디 아픈 데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조만간 한번 내려갈게. 근데 엄마, 나 좀 바쁜데 나중에 통화해도 괜찮지? 아유, 그럼 바쁜 거부터 해결해야지. 엄마는 시간 많어. 나중에 전화해.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눌러놓고 있었던 마음이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받아준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못된 딸입니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전화를 걸었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매번 끊었습니다. 듣고 있으면 죄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힘들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돈을 모았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의 그 서러움을, 그 한겨울의 차가운 바닥을, 부모님이 병원비 아끼느라 숨죽였던 그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악착같이 모은 돈은 곧 제 결혼 자금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이전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했고 언젠가부터는 혼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곤 했죠. 그런 제가 30이 되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1년간 연애 끝에 31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주야,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너에게 있는 결핍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상했고 말도 예쁘게 했고 무엇보다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굉장히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홀로 계신 시어머님은 원래부터 몸이 약하신 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기침을 하셨고 조금만 걸으셔도 숨이 차다고 하시며 허리를 잡고 앉으시는 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연세가 있어서 그렇겠거니 했죠. 남편도 우리 엄마 원래 저래. 어려서부터도 병약했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고요. 결혼 2년 차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출산과 산후조리를 마친 후 복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믿고 맡길 사람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컸습니다. 친정엄마가 올라와 주시면 좋겠지만 엄마는 시장 앞에서 김밥을 팔다가 그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 시장 입구에 조그마한 분식 가게를 여신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장사로 분주하게 사시는 분이었기에 도와달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시어머님께서 봐주시게 되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괜히 무리를 하시는 건 아닌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몸이 안 좋고 늙었다고 해도 우리 손주 하나 못 봐줄까 봐. 아유, 걱정 말고 복직해라.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어요. 전부터 잔기침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아이를 돌보시기 시작한 이후에는 특히 더 잦아졌고 마른 기침이 이어졌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기침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좀 거슬리지? 가래는 안 나오는데 자꾸 목이 칼칼하네. 기침하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좀 피곤하긴 하다만 괜찮어. 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해야지. 처음에는 감기 후유증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같이 공원 산책을 하자고 모시고 나갔을 땐 조금만 걸어도 벤치에 앉아 헉헉대시며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셨어요. 걱정을 할 때마다 괜찮다고 조금만 쉬면 된다고 대답하셨지만 그 모습이 도무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침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을 끊어가시는 일이 많아졌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데도 숨이 차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날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검진센터에 갔습니다. 검진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폐 쪽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간질성 폐 질환으로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건 폐의 공기주머니 주변 조직에 염증이나 섬유화가 생기면서 폐가 점점 딱딱해지고 산소 교환이 어려워지는 병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일 질환이 아니라 수십 가지 이상 되는 질병들이 포함된 질환군이라는 설명도 이어졌어요. 그러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어디가 딱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셈이죠.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더 적극적인 약물 치료랑 관리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에게 진단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듯한 표정은 지었지만 정작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서랍장을 열어 보험 증서를 꺼내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그거 어머님 보험 증서 아니야? 아예 엄마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몇 개 있었잖아. 이거 진단금 나오는 특약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다. 지금 그게 중요해. 병원부터 알아보는 게 먼저 아니야? 여보,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것도 결국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 치료도 약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엄마를 편안하게 모시려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려면 보험금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날 남편이 가장 먼저 한 게 보험 증서를 살펴보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차갑게 식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은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폐 기능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약물 치료와 주기적인 검진, 그리고 물리치료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업무 중에도 자꾸만 어머님의 기침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또 하나의 긴 시간이 시작되었고 저는 점점 무겁고 조용한 싸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웃긴 건 시어머님이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상태가 한때 조금 호전되었을 때였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시고 아이에게 책도 읽어주시고 기분 좋아 보이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심해지고 봄이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처럼 호흡이 불편해지셨어요.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파래지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매번 엄마 괜찮아? 약 잘 챙겨 먹어 하고 끝이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태도는 이제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함께 병원에 다녀오자
그런 말쯤은 해줄 법도 했는데 말이에요. 그 무렵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걱정이 더 컸어요. 시어머님 혼자 아이 둘을 보신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으니까요. 어머님의 폐 상태도 점점 변덕스럽게 요동쳤고요. 둘째를 가졌다고? 아유, 잘했다. 이번에도 내가 육아는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회사 출근해. 어머님, 이번엔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이가 둘이라. 제가 회사에 대해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여자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너는 걱정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야지. 애들도 이제 내 손맛 알아서 잘 따라올 거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본인 몸도 겨우 버티고 계시면서도 늘 제 걱정을 먼저 해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남편이 슬며시 이상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말인데 집을 파는 게 어떨까? 엄마 병원비도 들고 애들도 둘이고 이참에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때? 합가하면 생활비도 줄고 엄마도 외롭지 않을 거고.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 그 표정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꼭 이때다 싶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설득하려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어머님, 생각 있으세요? 요즘같이 물가 오를 때 이 집 팔면 꽤 쳐줄 거예요. 저도 합가해서 어머님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유, 아니다. 나이 먹어서 내 집 하나 있는 게 마음이 편한 거야. 괜히 학가했다가 자식한테 쫓겨나는 사람들 얘기 뭐 내가 한두 번 들었니? 나는 내 집에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싶다. 그 말씀을 들은 남편은 쩝 하고 입맛을 다시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꼴이 그렇게 보기 싫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거든요. 내 집 하나 없어져 버리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감정은 때로 재산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은 자신의 집에 계속 계셨고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하루가 24시간인 게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이유식 준비하고 학교 보낼 준비하고 기저귀 갈고 이유식 먹이고 병원 다니고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도 최대한 도와주시려 하셨지만 아무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제가 대부분의 육아와 병간호를 떠안고 있었죠. 남편은 말로만 고생이 많다 하고는 실제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리가 온 건 제 몸이었습니다. 39,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감정 기복도 잦아졌고 체중이 들쑥날쑥했어요.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말고는 이 집을 제대로 돌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은 일찍 끝나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학원에만 돌리는 것도 무리가 있었고 둘째도 아직 어린 상황이라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사. 몇 번이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또 계산했지만 결국 가족의 건강과 생활이 우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그래, 잘 됐네. 나도 사실 너한테 말하려던 참이었어. 엄마도 애들도 네 손이 필요하잖아. 집에서 잘 챙겨줘. 내가 돈은 벌어올게. 퇴사를 한 이후로 제 일상은 더 정해진 시간표처럼 흘러갔습니다. 아침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전엔 시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고 오후엔 아이들 학교 맞이하고 저녁엔 숙제 봐주고 밥하고 밤엔 다시 빨래하고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며 종종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집만 되는 것 같구나. 효주야, 내가 너한테 참 고맙다. 아휴, 내가 이놈의 몸만 더 멀쩡했어도.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 지금도 충분히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찌르르 했어요. 어머님은 분명 감사의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왠지 모를 부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집에 희생하고 있다는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의 고맙다는 말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으로 다가오곤 했어요.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렀고 어머님의 폐 상태는 조금씩 더 나빠졌습니다. 통원 치료는 점점 입원으로 바뀌어갔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날이 많아졌어요. 그 사이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나마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주는 게 제겐 큰 위안이었습니다. 40을 넘기고 나서도 저는 늘 똑같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시어머님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죠. 그렇게 쉼없이 달려왔던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가계부를 들춰보며 이 잡듯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참 요즘 들어 이 돈이 줄줄 새는 것 같아. 외벌이로 사는데 애들 학원비며 병원비며 이건 뭐 통장이 바닥이야. 처음엔 일시적인 불안감이겠지 싶었지만 갈수록 남편의 말투는 깐깐해지고 예민해졌습니다. 하루는 거실에 앉아 시어머님을 슬쩍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 엄마는 이렇게 매일 우리 집에 붙어 있을 거면 집을 팔아서 우리한테 주시지. 집은 왜 꼭 쥐고 계시나 몰라.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고요. 시어머님도 입술만 달싹이며 시선을 피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 무슨 말이 그래. 집 얘기는 징직에 다 끝난 얘기였잖아. 그 보험금도 그래. 이제 진료비 다 넘어갔잖아. 아 그 좋은 보험 여러 개나 들고 있었으면 뭐해. 특약 좀 더 챙겨놓지 그랬어. 어머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래? 여보 제발 말 좀 가려서 해. 어머님 들으시잖아.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돈 들어갈 구멍은 없고 나만 죽어라 보러 오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 아니야. 그 뒤로 남편은 자꾸만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알고 보니 평소에 깔보고 무시하던 친구가 해외 수출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질투인지 자격지심인지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더라고요. 저는 그럴수록 남편이 점점 더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어느 날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지 해놓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네. 나 서울 간다 효주야. 갑자기 서울에 왜 와? 뭐 시장 사람들이랑 놀러라도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병원에 좀 가야 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야 한다고 하잖니.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산에도 큰 병원이 많은데 굳이 서울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부산에도 큰 병원이 있는데 굳이 먼 서울까지 온다고? 왜? 서울에 암 치료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더라. 거기로 가기로 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암이라고? 그래 위암이래. 근데 아직 초기래.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몇 번 받으면 된다더라. 괜찮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가 서울에 오신 날 저는 서울역으로 나가 엄마를 마중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살이 쑥 빠지신 모습이었어요. 짐을 드는 제 손이 덜덜 떨릴 만큼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병원에 같이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지요. 항암 치료를 먼저 해보고 혹시 사이즈가 줄지 않으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다행히 줄어들면 수술을 더 간단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빈속에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서 그런 건지 속이 좀 쓰리네. 뭐라도 죽 같은 거 먹고 싶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근처 죽 전문점에 들어갔어요. 평소에 엄마는 전복죽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전복이 많이 들어간 특특 전복죽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이 좀 만만치 않게 비싸긴 했지만 제가 우리 엄마한테 이 정도도 대접 못할 건 아니잖아요. 엄마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
식사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된대. 오늘 검사한 게 위를 다 뒤집어 놨을 수도 있어서. 아유, 평소에나 잘하지. 안 하던 잔소리를 그렇게 하고 그래.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이 미어졌어요. 왜 이제야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된 건지, 왜 늘 후회할 때쯤에야 겨우 옆에 있게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나와 식당 앞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이, 지금 무슨 족집에서 밥값이 4만 원이 넘게 나와. 엄마랑 병원 갔다 와서 속 편한 거 드시고 싶다 하셔서 전복죽 사드렸어. 뭔 소리야. 우리 엄마는 전복죽 안 먹는데 전복 비리라고 싫어하잖아. 닭죽이면 몰라도. 아니, 어머님 말고 우리 엄마 오늘 서울병원 오신다고 했잖아. 암 진단 받으시고 치료 시작하신다고. 아이, 그러면 지금 장모님한테 그 돈을 썼단 말이야? 내 카드로? 우리 지금 돈 아껴야 하는 시기라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막 쏘대? 그럴 거면 카드 내놔. 여보, 아니 내가 무슨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겨우 4만 원짜리 식사야. 그것도 병원 다녀와서. 아이, 그래서 지금 뭐 잘했다는 거야? 내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 또 친정에 돈 쓰면 쫓아낸다고 했잖아, 이년아. 뭐라고 했어 지금? 이년아? 네가 야금야금 친정에 돈 쓰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장모님 분식집 열었을 때도 보탰지? 작년에 여행 간다고 했을 때도 돈 보냈잖아.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건지, 아니 애초에 그게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친정엄마가 시장 골목에서 장사하시며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진 못하고 살아오셨는데 제가 조금 보탠 게 그렇게까지 분노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이랑 함께 산 세월이 벌써 10수년이 되었지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친정에 했던 거라고는 정말 남편이 말한 그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시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에 매달 용돈을 드릴 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지갑을 열더니만 제가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 날 친정엄마 챙기겠다고 돈 몇 푼 보낸 것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의 목청이 얼마나 큰지 죽집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이시며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몸도 아프신 분이 오랜만에 본 사위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미치도록 속상했죠. 그놈의 돈.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땐 그렇게 하라고 애들도 어머님도 다 제 손이 필요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던 사람이 막상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 이젠 왕이라도 된 듯이 군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꼴이 정말 미치게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말처럼 여자는 절대 경제력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하게 됐죠. 엄마가 눈치를 보시다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양서방, 미안하네. 내가 그냥 속 편한 것 좀 먹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내가 우리 딸한테로 돈 보내놓겠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어느 딸이 참을 수 있겠어요? 야, 이 개새끼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를 질러버렸죠. 순간 주변이 정지된 듯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어리 빠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고 남편은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참 후에야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개새끼? 하늘 같은 남편한테 개새끼가 뭐니, 개새끼가? 하늘 같은 남편? 지랄하고 있네. 하늘이 다 시커멓게 죽었냐? 어쩌 이게 봐라. 얼굴 안 보인다고 큰 소리를 이렇게 치냐? 누가 할 소린데? 야,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결혼할 때 누가 돈 더 많이 낸 건 홀라당 까먹었냐? 네 새끼가 지금 혼자서 돈 벌어온다고 유세라도 떠는 건가 본데 우리 결혼 생활 유지하는 동안 내가 번 돈이 훨씬 많어. 내 돈으로 어머님 용돈 드렸고 내 돈으로 우리 애들 먹여 살렸어. 뭐가 어쩌고지? 야, 그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건데? 네가 벌어오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 쪼개서 산다고 나도 지금 힘들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야. 내가 내 엄마한테 죽 한 그릇도 못 사드리냐? 어? 너 아주 막 나가는 거지? 아주 소방 맞아서 쫓겨나고 싶지?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이. 너 지금 돈 못 벌잖아. 너 지금 내 돈으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 뭘. 그래? 어디 나만 쫓겨날 줄 알아? 그럼 내 집에서 어머님부터 쫓아낼 테니까 너 그렇게 알아도. 뭐라고? 너 맨날 귀찮다고 너네 엄마 단 한 번도 챙긴 적 없었지. 병원도 내가 모시고 다녔고 약도 내가 타오고 검사도 내가 잡았고. 너는 네 엄마 상태가 어떤지도 몰랐잖아. 그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다 알아서 챙기는 거지. 그게 지금 네가 할 소리야?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너 앞으로 네 목까지 병수발 다 들어봐라. 네가 얼마나 뻑이나 보자. 그렇게 돈이 아깝고 내 존재가 싫으면 다 가져. 시어머님도 생활비도 애들도. 근데 단 하나, 내 자존심은 너한테 못 줘. 그렇게 우리는 죽집 앞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퍼부었어요. 그것이 지나온 십수년의 시간 속에서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서로의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었지요.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멍해지는 가운데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끝이 멀지 않았다는 걸요. 아이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누구를 쫓아낸다고? 호의가 없어서. 남편이 전화기 너머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감정이 폭발한 것도 아니었고 상처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해야 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효주야, 왜 이렇게까지 하냐? 양서방이 그럴 사람 아니잖아. 조금만 더 대화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엄마, 이건 말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이젠 진짜로 선을 넘었다고. 아휴, 이판사판 개판인데 내가 지금 뭐하러 용서를 해. 엄마는 한숨을 쉬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고이 모셔두었던 서류철을 꺼냈죠. 하얀 봉투 안에는 시어머님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증된 증여계약서, 보험 내역, 의료 기록까지 차곡차곡 정리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정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준비도 못했을 거고요. 효주야, 혹시 모르니까 네가 좀 챙겨놔라. 아내가 오래 못 살 수도 있잖니. 그 말에 저는 그냥 순종적으로 기록을 모아뒀을 뿐이었죠. 복잡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어머님이 제게 믿고 맡긴 일이라 생각했고 아프신 몸으로 저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어머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챙긴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제가 꺼낸 서류 중 가장 결정적인 한 장은 등기 이전 서류였어요. 시어머니 명의였던 시댁집이 이미 제 명의로 바뀌어 있는 서류였죠. 공증까지 마친 완전한 등기 이전 완료 서류. 그걸 손에 쥔 채 저는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님은 한참 정적을 두신 뒤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효주야. 알겠다. 뭔 소린지. 이따 보자. 내가 집으로 가마.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남편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쫓아낸다고? 장모님, 이게 지금 맞는다고 보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딴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소파를 박차고 일어났고 엄마는 옆에서 눈물만 훔치고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그 익숙한 벨소리에 저는 벌써 누군지 직감했어요. 시어머님이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은 벌컥 소리부터 치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가 지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까지 불러. 어디 한번 내 엄마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해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남편의 멱살을 덥석 잡아채셨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인간이가? 네가 인간이면 네 마누라한테 그렇게 말 못하지. 혀주가 네 마누라이가. 엄마, 왜 이래 이건 그래, 내가 네 덕에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좋겠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우리 집. 이제 네 마누라가 주인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 집인데 엄마가 왜 쫓겨나? 그 순간 저는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바로 등기 이전 서류였죠.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글자씩 천천히 읽기 시작하더니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왜 집을 이 여자한테 넘겨? 이 여자? 이게 진짜 쳐돌았나. 내 며느리야. 내가 너를 위해 그 집 지키려고 했던 거라고. 근데 이제는 못하겠다. 내가 집에서 쫓겨나느니 그냥 효주한테 넘겼어. 네가 그렇게 쫓아내고 싶어 하던 사람이 너 자신이 될 줄은 몰랐지? 이제부터는 네가 책임져. 시어머니 수발도 애들 돌보는 것도 앞으로 네가 다 해보라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절박한지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 효주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도 한참 잘못했어. 미안하다. 남편은 제가 등기 이전 서류를 내미는 순간부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입술만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뱉더라고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나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집을 주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말이 돼? 엄마 눈에는 힘든 자식이 안 보여?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병원 진단 받자마자 한 게 보험 증서부터 꺼낸 일이잖아. 얼마 나오냐고. 그거 네 돈처럼 달라고 했잖아. 또 뭐? 사업하고 싶다고 돈 들어오면 엄마 좀 도와달라고. 내 돈 좀 달라고 했지? 아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먼저지. 엄마가 낳은 아들이 있다라구나. 네가 뭘 잘했다고 다 할래. 네가 나한테 밥이라도 한 끼 차려준 적 있어? 병원같이 가준 적이 있어? 약을 몇 번 먹는지도 모르고 살아놓고 그 집 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네 엄마가 아프다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는 안 하고 돈부터 달라고 하는 게 너야, 이 자식아. 내 자식이라 부르기조차도 부끄러운 놈이라고. 그 말씀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님이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보험 증서를 꺼내어 특약과 진단금을 확인한 거였어요. 그러고도 모자라 시어머님의 증상이 약물 치료 덕에 다소 호전되자 슬그머니 집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보험금 받을 사람이 아들밖에 더 있냐? 집도 정리하는 게 좋지 않냐? 아주 대놓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도 그걸 알고 이런 장치를 해두신 거고요. 효주야, 나 죽으면 저놈이 집 팔아서 뭐 할 줄 아냐. 그러니까 너한테 줄게. 너는 날 살렸고 걔는 내 생명보험금으로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놈이다. 그러니까 이 집은 네가 가져야 맞아. 그리고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눈 감고 싶으면 그래야 돼. 그 말씀을 들은 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던 기억만 생생했어요. 그랬던 어머니가 이제 아들 앞에서 그 모든 감정을 터뜨리신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얼굴이었죠. 서류를 빤히 들여다보다가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네가 뭔데 우리 집을 네 이름으로 옮기냐? 네가 뭘 하고 엄마랑 짜고 내 집을 뺏어? 그 집은 어머님 명의였고 나는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온 보호자이자 수중인일 뿐이야. 등기 이전은 이미 완료됐고 공증도 받아놨어. 더 궁금하면 변호사랑 얘기해. 나는 이제 너랑 말 섞기조차 피곤하니까. 변호사? 와이씨, 너 진짜 별 준비를 다 해놨네. 야, 이거는 진짜 이혼 사유야, 알아? 아니 좋아. 이혼 얘기 나오면 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 하나 제대로 챙긴 적 없는 네 모습 다 꺼내 볼게 어디. 지금 뭐 협박하는 거야? 아니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지. 쟁장이 그랬어야 했다. 네가 인간 노릇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거실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철을 다시 정리했고 시어머님은 제 옆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저의 등을 토닥이셨고요. 저는 시어머님과 친정엄마 두 분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은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어요, 엄마. 아유, 무슨 소리야. 효주야.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양서방이랑 더 얘기를 해보자. 대화로 풀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님께서 제 엄마를 바라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사돈. 제가 아들놈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탓입니다. 이혼하라 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듯 시어머님을 바라보셨고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고함을 쳤어요. 엄마, 엄마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편이어야 할 엄마가 왜 저런 말을 해. 그동안 네가 보여준 모습은 내가 어디 가서 저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어. 효주는 너한테 인내심 이상을 쏟아부었고 그만큼 고생도 했다. 이제는 제 인생 좀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어머님의 눈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효주야, 우리 집으로 가. 그 집은 이제 네 집이야. 내가 자리를 비울게.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컵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이 부서졌죠. 아이들은 방 안에서 벌벌 떨며 울기 시작했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했거든요.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인 남성이잖아요. 경찰이 도착했을 땐 집 안은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물건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아이들은 저에게 꼭 안긴 채 울고 있었어요.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고 분리 조치를 취했고 아이들이 직접 아빠가 화내면서 물건을 던졌어요. 라고 증언하자 남편은 결국 밖으로 끌려나가게 됐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손에 들고 간 것은 단순한 각오만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제가 모아온 간병일지, 시어머님의 진단서와 자필 진술서, 경찰 출동 기록, 그리고 아이들의 진술까지 모든 자료가 제 편에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히 강력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독 친권도 가능하시겠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두 아이에 대해 월 130만 원의 양육비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게다가 재산 분할에서도 남편은 권리 일부를 박탈당했고 저는 단독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하게 되었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시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꾹 잡아주셨어요. 효주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 인생 좀 찾아가면서 살아.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했잖니. 희생이라뇨.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요. 어머님은요. 어머님 병은요. 전 그게 더 걱정이에요. 나 요양병원 입원 절차 다 마쳤다.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주들이랑은 가끔 놀러 와줘.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시어머님의 말에 다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으려 했어요. 눈물이 흘러버리면 제가 버틴 시간들이 허물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아이들과 함께 짐을 정리해 고향으로 내려왔죠. 엄마와 함께요. 이제는 제가 엄마의 병을 보살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에서는 수술 날짜를 먼저 잡아뒀고 수술을 마친 뒤에는 부산의 병원에서 항암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고향에 돌아와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삶과는 많이 달랐고 처음엔 조금 외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가족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잘 버텨내야겠죠.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다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니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